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김경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2024년 3월 시행된 고2 모의고사 수학 17번과 그리고 18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항은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돌아간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함께 먼저 17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두 양수 a와 k에 대하여 함수 fx 이꼴 x분의 k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유리함수 단원에서 출제된 내용이고 사실 이 문제를 살펴보면 유리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유리함수만 가지고 있는 개성을 잘 물어본 영양가가 많이 높은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fx 이꼴 x분의 k의 그래프 위에 지금 두 점이 주어져 있는데요. 잠시 문제를 접근하기 전에 유리함수의 개성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유리함수만의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유리함수 기본형 그래프를 살펴보면 자, 이렇게 그려질 텐데 이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형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개성에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법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바로 이 원점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y는 x라는 함수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두 함수에 대해서 선대칭성을 갖는다라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이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읽어간다면 이 문제를 누구보다 쉽고 또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점 PQ가 유리함수 위에 올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P의 x좌표가 A이고 Q의 x좌표가 A 플러스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 시각화를 하는 것인데요. 문제 상황은 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상황을 그림 위에다 올려두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선명하게 그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유리함수의 기본형 그래프 위에 두 점 P와 Q를 올려보겠습니다. P의 x좌표는 A이고 Q의 x좌표는 A 플러스 2이기 때문에 Q가 오른쪽에 있겠죠. 그리고 문제를 보면 A는 양수라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P를 찍어보면 아마 이 정도에 찍힐 것이고 Q를 찍어보면 P보다 오른쪽에 찍히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P의 x좌표는 A라고 나와 있고 Q의 x좌표는 A 플러스 2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리함수 기본형의 대칭성, 특별히 y는 x 대칭이라는 이 대칭성에 주목해보면 사실 P와 Q가 자, 가족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에 주목해보면 P와 Q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의 x좌표, y좌표를 서로 바꾸면 다른 점의 좌표가 되는 것을 활용을 해보면 P의 y좌표는 우리가 A 플러스 2임을 알 수 있고 Q의 y좌표는 A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P의 y좌표가 A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적용해 볼 때 P의 x좌표가 A이므로 그리고 x는 K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인 A분의 K가 A 플러스 2이다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도출되고 이를 정리하면 우리는 K 이꼴 A 그리고 A 플러스 2라는 식이 정리가 됩니다. 이때 잠시 중단해보고 문제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반드시 구하고자 하는 것을 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K 값을 살펴보면 K가 A 그리고 A 플러스 2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K구나 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우리는 이제 그렇다면 A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조건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조건을 살펴보면 두 점 PQ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RS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시각화를 해보겠습니다. R과 S는 P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바로 문제에서 R이라고 나와 있고 Q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여기 찍힐 텐데 이 점이 지금 문제에서 S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X좌표와 Y좌표를 알 때 이 점을 원점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각각 X좌표와 Y좌표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죠. 그러므로 S라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될 것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사각형 PQRS의 넓이가 8루트 5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PQRS의 사각형을 그려봤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이 사각형은 대칭성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러프하게 직사각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알아야 하죠. 이때 먼저 PQ의 길이를 구해 보겠습니다. 물론 좌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수도 있지만 PQ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X좌표의 차가 2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지금 절대값이 1이죠. 그렇다면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로부터 PQ의 기울기는 2루트 2라고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P와 S의 길이를 살펴본다면 직각삼각형을 마찬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P의 X좌표는 A였고요. S의 X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므로 X좌표의 차를 구해보면 가로의 길이는 2A 플러스 2가 될 것입니다. 이때 P와 S의 기울기는 Y는 X의 평행함으로 지금 기울기가 1이고요. 따라서 1대 1대 루트 2가 돼서 이 빗변의 기울기는 정리를 해보면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한 값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2루트 2와 또 이 값의 곱이 될 거고요. 자,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다가 2루트 2를 곱한 값이 8루트 5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 2루트 2가 두 개가 있고 2루트 2의 제곱이 8이죠. 그래서 이 값들은 우변에 있는 8과 소거가 되면서 A 플러스 1이 루트 5다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때 구하라고 하는 것이 루트 5가 되겠죠. 구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K 값이었고 K 값은 A와 A 플러스 2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 플러스 1이 루트 5이므로 A 값은 루트 5에다가 1을 뺀 값이 되고요. A 플러스 2는 A 플러스 1인 루트 5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주면 4가 도출이 됩니다. 아마 이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은 계산을 통해서 대칭성에 근거하지 않고 이 문제를 계산을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통해서 깔끔하게 전개를 할 수도 있지만 계산을 하다 보면 막힌 친구들도 있을 거고 돌아간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문제를 처음 바라본 첫 시선처럼 유리함수의 개성, 유리함수의 중요한 특징인 대칭성에 근거해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조금 더 쉽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18번 문제가 오답률 베스트 5 안에 들어간 문제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경우의 수를 세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의 방식이 잘못되면 잘못된 정답이 도출이 되고 또 오답의 선지에 매력적인 오답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많은 친구들이 답을 내고서도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또 선명하게 한번 풀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보면 먼저 둥근 의자 3개와 또 사각 의자 4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가 4개가 아니라 3개죠. 둥근 의자 3개와 또 사각 의자 3개가 교대로 나열되어 있다고 하고요. 이때 이 6개의 의자에 1학년 학생 2명, 그리고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2명, 총 6명의 학생이 6개의 의자에 앉는 경우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의 수의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우의 수의 문제를 정답을 정확하게 실수 없이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우를 잘 나눠야 하는 것인데, 경우를 나눌 때는 반드시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기준이 흐트러지거나 기준이 여러 개의 기준을 잡기 시작하면 문제를 풀다가 중복되거나 빠진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6명의 학생이 6개의 의자에 앉는 가지수를 구하는 것인데, 다음 가족권과 나족권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권을 보면 2학년 학생은 사각형의 의자에만 앉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지금 제가 그림으로 시각화를 해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의자를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로 6개의 의자를 모델링을 해보면 2학년의 학생은 사각형의 의자에만 앉을 수 있다고 가족권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2학년의 학생이 앉을 수 있는 가지수는 다음과 같이 앞에 사각형 의자 셋 중에 앞에 있는 2개에 앉거나, 아니면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앉거나, 아니면 첫 번째 사각형 또는 세 번째 사각형에 앉거나, 총 3가지의 경우로 기준을 잡고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나조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나조건을 보면 같은 학년의 학생이 서로 이웃하여 앉지, 여기 보면 앉는다라고 나와 있죠. 같은 학년의 학생이 2명씩 있는데 이웃하여 앉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러한 표현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웃하여 앉지 않는 경우랑 그거의 여사건인 이웃하여 앉는 경우 2가지의 가능성을 창으로 띄워둔 채 둘 중에 뭐를 계산하는 것이 편리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경우는 2학년의 학생이 첫 번째와 그리고 두 번째 사각 의자 위에 앉는 경우인데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1번 경우부터 한번 세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2학년 학생이 2명이 있었고, 이 학생을 각각 A와 B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2명의 학생이 2학년이 첫 번째와 또 두 번째 사각 의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총 2가지가 되겠죠. 그 후에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을 남은 4자리에 앉혀야 하는데요. 나조건을 생각해 볼 때 서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므로 이웃하여 앉는 경우랑 이웃하여 앉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2명의 학생이 이웃하여 앉으려면 이 2자리에만 앉으면 되죠. 2자리에만 앉으면 이웃하는 경우이므로 이 뒤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6건의 경우의 수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경우의 수는 4자리에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인 4명의 학생이 앉는 경우이므로 4팩토리얼이 되겠죠. 여기서 이웃하여 앉는 경우를 빼기 위해서는 이 2자리에 1학년 학생 2명이 앉거나 3학년 학생 2명이 앉는 경우를 2가지의 경우를 곱해주고, 이때 1학년 학생 2명이 앉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자리를 바꾸는 경우, 또 3학년 2학생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인 2와 2를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4팩토리얼은 계산을 해보면 24가 되고요. 2를 3개 곱한 거는 8이 되므로 여기가 괄호 안의 값이 16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의 수는 32가지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의 수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의 수를 살펴보면 사각형
세 개의 사각 의자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앉는 경우입니다. 이때 2학년 학생 2명을 순서를 바꿔서 배치하는 경우의 수 2가지.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하는데요. 1학년 2명과 3학년 2명을 남은 자리에 배치를 할 것인데 이웃하여 앉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무엇을 세는 것이 더 빠를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판단해 보니 이웃하여 앉지 않으려면 이 세 자리에 주목을 하시는 건데요. 이웃하여 앉지 않으려면 같은 학년에 예를 들어 1학년 2명의 학생이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이웃하여 앉지 않는 경우를 세서 괄호 안에 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예를 들어 1학년 학생 2명이 다음과 같이 앉아야 하므로 1학년 학생 또는 3학년 학생이 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2가지를 선택을 하고 1학년이 앉았다라고 했을 때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지, 그리고 남은 2자리에 3학년 학생 2명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지가 있으므로 정답은 16가지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의 수를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 자리 배치를 볼 건데요. 자, 이 자리 배치를 볼 때 물론 그냥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상황을 잘 살펴보면 지금 1번, 2번 중에서 몇 번과 뒤에 계산 과정이 구조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답이 동일하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3번 문제를 풀어갈 때에도 이 세 자리에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는 조건에 유의해서 계산을 할 텐데요. 사실 이 상황을 우리가 2번에서 봤습니다. 그러므로 3번의 정답은 계산을 다시 할 필요 없이 2번의 상황과 동일한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 2번, 3번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답은 64가지가 나오겠죠. 네. 자, 18번 문항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경우의 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잡고 경우를 꼼꼼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17번, 18번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